있으신가? 어떤가에 대화를 부탁하겠습니다. 주요 시정 전환한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우리 집 시정이나 우리 집 비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적인 사항이나 일정 이해 관계에 대한 질문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어머니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 사회자에게 질문 받으신 후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어머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열의 6번째. 안녕하세요, 시장님. 화성 시민을 위한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광경기 김영중 국장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과 약속한 공약 81건 중 현재 공약 실천은 현재 몇 %이며 공약 실천 약속 100%가 그 임기 동안에 가능하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의한 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화성시의 대책은 현재 무엇인지,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님은 공약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현재 제가 몇 %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한 80% 왔다 갔다 하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좀 중간중간 제가 발표를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신 누구하고도 사전에 질의응답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리는 거고요. 다른 이러한 대표적인 경위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공보관실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 중에 100%를 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100%를 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드시 100%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변화가 생겼어요. 그 공약을 무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느 공약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서요. 저희가 3천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이 덜 되더라도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공약을 추진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작년에 유례 없는 이러한 재난이 닥쳐가지고 돈을 전용해서 쓰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0%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좀 아까 또 두 번째 질문이 오미크론에서 어떤 대책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0%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큰 이미 한 90몇 %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약속은 대부분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100%를 해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지자체도 오미크론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의 기본 방침은 중대본 지침을 따라서 중대본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국가에서도 이거에 대한 얘기가 명확치 않고 아직까지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어서 불안한 심리가 있는 것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여기 지자체 상황을 대처한다면 쉽게 말하면 저희가 기존에 풀었던 공원 같은 걸 다시 폐쇄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거는 저희 시민들이 거의 좀 지나면 2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너무 지쳐져 있고 자영업자도 너무 힘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발표를 보고 그 발표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재난대책본부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게 맞지 국가에서 방향성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시의 기본 방향입니다. 3년의 5번째요. 네, 경기는 어디서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장님. 사실상 민선 7기는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에 대한 작성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3,000명의 지역회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 신도시 개발이 발표됐습니다. 주변 환경이 개발 환경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혹시 수원 공공항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이 여전하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코로나에 대한 평가는 화성시는 긍정적으로 대처를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표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저희 8월까지 저희가 경기도에서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확산률을 최저로 유지했습니다. 그게 이제 초기 대응으로 저희가 1년 한 6개월 동안 어느 지자체에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방역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때 작년 5월에 발표한 것도 있는데요. 4월부터 급격하게 자영업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화성시는 현재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발표된 것도 봤을 때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저희는 5월에 다른 지자체보다 카드 매출률이 자영업 손실률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8월 이후에 화성시가 코로나가 좀 퍼진 이유는 그 우리 화성 시민 때문에 확산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등록 외국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등록 외국인은 단어에서 알다시피 집계가 안 돼요. 등록 외국인 수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미등록 외국인 수는 숫자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발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건 해석의 문제지만 저희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선제적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미등록 외국인이 오면 외국인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를 잡아서 예방 접종을 하려고 나를 통보하는데 저희는 확산 방지로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방 검사를 하러 온 분한테 저희는 예방 접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화성뿐만이 아니고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건 손대기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안산분인지 수원분인지 어느 분인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걸 불문하고 저희가 화성으로 온 분에 대해서는 모두 제가 예방접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000명 가까운 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했고 그 과정에서 화성에서 검사 건수가 늘어나는 거에서 숫자가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저희가 가장 안정적으로 코로나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서른하게 시군 비교로도 저희가 자영업 매출에 대한 부분도 감소폭도 가장 적은 데 중에 하나고 저희가 재난지원금도 지자체 자체 예산 편성으로는 시민 1인당 거의 최상위 아주 인구가 뭐 4만 5만 이런 데 빼고는 최상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좀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계획에 대해서는 그 첫해 2019년에요. 제가 지역 계획만 63번을 했습니다. 그때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2010년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했어요. 만약 지금까지 하면 날 확고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됐겠죠. 근데 원래 저희가 그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 지역 계획을 다시 부활한다는 게 기본 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한 6, 7개월 지속되면서 금방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준비하는 저희가 온라인 정책 자문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32,000명 정도의 화성시민이 가입해 있고요. 저희가 거의 여러 번 정책 조사를 했는데 한 2,000명에서 13,000명 정도가 그 설문에 답을 합니다. 근데 하나의 지자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인구가 많고 적을 떠나서 10,000명 이상이 응답하는 쿨을 가지고 있다. 이거만으로도 그 대한민국 첫 번째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정책자문단하고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 되면 지역계를 다시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난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는 명분들도 대부분 생각하겠지만 화성시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화성 의료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군공항이라고 공식 명칭이 수원 군공항이기 때문에 물론 화성 지역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원 군공항에 대해서 병정관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신도시가 발표되고 봉당 3주가 발표되면서 끝낸 이 아파트에 들어오실 분들도 이 신도시에 들어오실 분도 군공항의 피해 지역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처음이나 지금이나 군공항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시의 정책상 100% 찬성을 하고 대신에 저희는 어떠한 기준이나 원점 없이 지자체의 사업인 이 사업을 화성시랑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 어떠한 협의가 없이
화성으로의 일반적인 발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될 때와 지금하고 너무 많이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동의는 안 했지만 수원공무원을 화홍지구로 옮기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경제적 가치로 제시한 게 5천억 규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토지가가 너무 상승해서 지금 수익이 8조에서 10조 원을 상회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현재 이거는 기부대 양력하기 시기에 지자체 사업입니다. 국책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있게 분석을 다시 해서 이러하면 이 정도의 수익이 난다. 이걸 바탕으로 공모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이면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시간 관계상 간단 명료하게 한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아까부터 돈 드는데. 잠시만요. 지금 空드셨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서 순서대로 그냥 다 하세요. 한장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순서로 그럼 앞에 지금 그 그거 번째. 있는 분은 다 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따질 필요 없으시죠? 원룸을 좀 올려주세요. 뒤에 안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한스경제 김규일부장입니다. 그 화성시가 지금 88만 인구 100만 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특례시 관련해서 이번에 그 과도 신설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특례시 대비해서 언제쯤 100만 돌파를 할 것인지 예상이 되고 있는지, 또 TF를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 입장은요. 지금 현재 특례시는 100만이 되면 되겠고 현행 법령에 의하면 특례시는 100만 이상이 되면 당연 특례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미만도 얼마든지 특례시로 들어갈 수 있는 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행안부가 지금처럼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어느 특정한 도시를 특례시로 할까? 여기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왜냐면 물꼬를 잘못 두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특례시 요청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누구랑 대한민국이 저 정도는 돼야 특례시가 될 수 있어 라는 가치를 내놔야 돼요. 이게 인구만은 안 될 겁니다. 현 인구가 60만, 70만, 80만이라는 이유로 100만 넘는 건 특례시가 한 틀이 짜있는데 그 미만의 도시를 80만이다, 90만이다 특례시는 못 줄 겁니다. 그러면 심지어 무슨 특징을 갖고 있어야만 특례시가 부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다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저희랑 지금 가장 크게 성남시가 가장 밀접하게 특례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이 인구에 대한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현재 화성시가 89만이든 88만 이걸 떠나서 여기에 현재 상주 인구가 얼마냐가 특례시 기준이 돼야지 이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받아들여서 높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국회의원분들이나 다른 노트를 통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100만이 돌파 시점은 어느 정도 되냐? 저희는 지금이 21년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23년 말 정도 되면 23년 말에서 24년 초 중반에 100만 도시가 청산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해서 저희는 내년 초에 요번에 만약 법예가 통과될 걸 예상하고 있고요.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정연구원 준비단을 이번 주에 발족시킬 생각입니다. 그 시정연구단 준비단에서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과정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 분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매거진의 김남일입니다. 화성시 인구가 올해로 9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인데 비해서 교육은 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가 미비해 잘못 들었습니다. 교육 부분, 네. 우수 인적 이 자원은 지역 산업 발전하고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기도 한데요. 일반 및 특성화된 대학 또는 그런 산업 발전과 관련된 교육 부분에 대한 추진에 대한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천상 100만 대 도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교육이라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린이 교육을 교육으로 봐야 되냐, 초등교육이냐, 중등교육이냐, 고등교육이냐, 대학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대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화성시에 대학이 지금 적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제가 언론 앞에서 그 하나하나 표현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대학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송산 그린시티에 대학을 유치하고 있고요. 거기랑 얘기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유치에 대해서. 또한 지금 현재 홍익대학교 캠퍼스를 봉담 쪽이 하고 있는 게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화성에 내년에 국제화 특구 지정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게 좀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5번째. 국민일보 강희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8%에 떨어지면서 아마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먼저 멸망할 거란 이런 비관적인 얘기까지 나온 현실에서 시장님께서 남은 임기 배우선 과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하신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제시하신 이제 환경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볼 때 중요한 부분에 한 분이 좀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즉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혼자 벌어서는 경제 상황이 팍팍하다는 이유로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 신혼부부가 2세보다는 우선 자신들의 가치 구현, 또 생활의 편리함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면서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왔던 부모와 자식으로 이어진 이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자신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게 상당히 즉 가치관의 변화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만약 하신다면 이 부분에 맞는 좀 정책은 좀 있으신지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는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근데 화성시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전국 평균율이 지금 0.83 이렇게 하는데요. 화성은 한 1.32명 정도 돼서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출산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1.3명이 높다 이런 건 아니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점점 문제가 되는 게 80년대, 70년대 대가족에서 90년대 우리가 핵가족으로 갔다가 이제는 혼족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제도 이제 여성가족 청소년재단 대표랑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짤 때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늘릴 겁니다. 그래서 자식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에 그냥 아이만 키우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세대 간의 걸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내년에 강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여성가족 청소년재단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그렇게 대응하고 좀 더 함께 사는 가치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무너진 우리가 이러한 사회, 이 불행이 오는 거에, 그러니까 불행까지는 아니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게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다른데요. 저는 믿는 게 그 행복이 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단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많이 되면 많이 돼서 행복해지고 단절이 많이 되면 많이 돼서 불행해진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대가족에서 핵가족, 혼족으로 늘어나면서 단절이 많아져서 이게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시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 이제는 세대가 같이 하는 위주의 프로그램 그게 이제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하나의 챕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고 그리고 할아버지와 자식이 함께하고 손자 손녀와 같이 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내년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분. 시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약 4년 전에 시장님이 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기자회견하고 지금 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왔는데 그때 당시하고 화성시는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약을 하신 거하고 지금의 이제 한 임기 6개월 정도를 넘겨놨는데 그 모 지사는 그 계곡의 불법 건축물 뭐 이런 걸 청구했다는 걸 갖다가 가장 큰 실적으로 말씀을 하는 지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화성에는 그 처음에 취임 당시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가장 이거는 내가 정말 잘했다. 이거는 정말 그 시민들한테 너무나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다라고 있는 거 한 두 가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 후면은 지방자치제 그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재선 계획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지방선거 뭐 재선 계획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두 가지 중에서 제가 했다고 한 건 과정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잘 되고 있는 건 화성시가 예전에 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시정 방향이 잡히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지표가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지역회의라든가 온라인 정책자문단에서 시민들이 이렇든 저렇든 32,000명이 가입을 해서 내가 시정에 함께 하겠다라는 이 자체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가장 큰 변화는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6개월마다 한다고 하는 게 지금 늘어졌잖아요. 아마 지자체에서 저희처럼 어떠한 질의응답 없이 이렇게 하는 데가 지자체 별로 없습니다. 이건 뭐 기자님들 더 잘하실 거예요. 다른 데가 과연 제가 어떤 간담회를 가도 사전 질의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4년 동안 제가 거의 사전 질의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건 답변을 드리고 모르면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상당히 잘 된 것 중에 하나다. 예전 같으면 무슨 질의하세요 막 질문 나누고 막 해서 누구까지 질문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지금 손 들으신 분은 다 질문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전 되게 큰 변화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루어진 거로는 10년 동안 표류했던 국제 테마파크를 제가 청와대를 수없이 찾아가서 국제 테마파크가 확정된 겁니다. 어저께는 29일 날은요. 저희가 국제 테마파크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29일 날도 신세계 프라퍼티에서 내년 2, 3월 중에 착공을 하는 것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가시적인 거로는 이 국제 테마파크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제 테마파크 여기 청와대 결정이 됐다라는 건 서부 권역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신안산선이 남양을 거쳐서 향남까지 온다면 서부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앞에만 좀 마이크를. 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저는 시장이 되시는 김숙자인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지난 23일자 보도를 통해서 배달특급 투명 페인트 재활용 활성화를 한다는 투명 페인트병 재활용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SK 케미칼하고 손잡고 업무 협약을 하셨죠. 네. 예, 이것에 근거해서 현재 민생 현안이긴 한데요. 예. 상남은 하리현미의 설립을 허가하고 진행 중에 있는 새 플라스틱 자원순환시설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상남 주민들이 불만이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런 협약한 것과 연관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요. 시장님 아시다시피 대규모 주택이 사실은 이 상남에 좀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 그쪽 근처에 공장이긴 하지만 소각장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 있는 소각장 말고
1지구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이곳에 가까이 주민 동의도 없이 이제 자원 순환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민청원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서 간의 균형 발전 한다는 측면, 화성시가 나머지 이렇게 동탄이라든지 이쪽 서부 지역하고 서로 이렇게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쪽 시장님이 동탄 시장님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좀 시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투명 페트병 재활은 그거랑 전혀 무관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플라스틱 분리 시설의 소각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남의 많은 분들이 그게 소각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일일이 답변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기자님들이시지만 지금 한남의 그 문제가 소각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건 소각 시설이 아닙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해서 분리하거나 나누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절차적으로 진행돼서 아까처럼 향남의 주 3km 떨어진데 소각장이 들어온다. 이해인데 그거는 사실에 맞지 않고요. 소각장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동탄이나 여기에 딴 분들이 이런 말을 다 설명드릴 기회도 없지만 왜 동탄에서 한 그걸 다 이쪽에서 처리하냐 하는데 일반 분들은요 동탄에 음식물 처리장이 있는지를 모르십니다. 그거를 서구에서 처리하는 줄 알아요. 동탄이 화성에서 가장 큰 음식물 처리 시설은요 동탄에 있습니다. 가장 큰 하수 처리 시설도 동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서의 균형 발전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적절할 것 같아요. 어떤 누가 시장이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동탄에 살면 동탄 시장이라고 할 겁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예산 쓴 거 우리가 SOC에 투자한 예산을 분석했습니다. 화성갑에 1인당 187만 원을 썼습니다. 화성병에 1인당 143만 원을 썼습니다. 동탄 쪽에 1인당 86만 원에서 87만 원을 썼습니다. 화성시는 기본적으로 딴 분이 동탄 시장을 하든 안 하든 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서부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좀 아까 국제테마파크 하면서 신안산선을 말씀드렸죠. 신안산선 유치하는데 1,000억이 듭니다. 정부 세금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탄 지역에 1,000억 이상 투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분들이 왜 동탄에는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나래홀도 있고 이 얘기를 하세요. 향남분이 실제로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저희는 계속 서부 지역에 돈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근데 동탄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나 나래홀이나 딴 분이 말하는 호수공원은 그분들 분양가로 만든 겁니다. 시의 세금이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동탄의 호수공원을 서부 지역에도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동탄의 호수공원은 동탄 사람들이 분양가로 만든 겁니다. 시의 세금이 0원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300억 규모의 동탄의 물놀이 파크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왜 그거를 병점이나 향남에 안 받는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돈은 동탄 사람들의 분양가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LH랑 협상을 해서 LH 돈으로 만드는 거지 세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조만간 서부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저랑 송주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2월 중에 발표할 거예요. 하지만 그 금액도 발표되는 금액도 5, 600억 단위 넘어서 1,000억대를 넘었을 건데 그 금액도 발표도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송산구리지대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저는 향남이나 남양도 저희가 신안산선 유치를 중요시하는 게 저는 향남은 15만 도시 정도가 돼야 되고 남양은 10만 도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요. 그 인근에 개발할 때 그분들이 개발 비용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동탄에 금곡동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이건 소문입니다. 거기에서 시에다가 공공기여를 3,000억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병점역 뒤에 안동 3지구는 1,000억이 넘는 공공기여를 한다고 해요. 그 공공기여한 거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에 포함해서 진 거를 시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동탄 쪽에만 투자한다고 하는데 여기 기자분들 지금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취재를. 제가 4년 동안 동탄에 뭐를 투자했는지. 그러면 정확하게 분석이 나오잖아요. 언론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거거든요. 저 예산서 분석하면 동탄에 얼마 투자했는지, 서부 지역에 얼마 투자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거를 무지한 일반인들은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공부할 이유도 없죠. 평점 사람이나 향남 사람이나 남양 사람이 시장이 어디다 돈 투자했는지 막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동탄 가보다 좋더라. 그러니까 시장이 동탄에만 투자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걸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무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걸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언론은 분석해서 팩트를 바탕으로 서철무 시장은 동탄에 1,000억을 쓸 때 서부 지역에 300억 썼어. 이런 팩트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팩트를 다 분석을 하면요. 제가 서부 지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점권역에 쓰고 동탄에 가장 적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요새 제 밴드 보시면 병점역 인근에 까마귀 떼기 맨날 있죠. 그 저희한테 맨날 전선 지중화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선 지중화가 시의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거기에 동탄은 다 지중화돼 있지 않냐. 그런데 동탄은 신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중화 비용이 그 정도 분양가에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언론인들이 조금 더 같이 그 내용을 잘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한 건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아까 제일 먼저 손 들으셨던 분은 다 먼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손 들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 먼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이게 그냥 코로나 대응 시민이 참여하는 시장은 생각하고 그 성과들은 잘 들었고요. 그래도 이제 민선 수립이 마무리되가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생각처럼 풀어나가기 쉽지 않았거나 내가 지금 이 부분은 아쉬웠다, 미흡했던 게 뭐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제일 아쉬운 점은 제가 시정할 때 제일 첫 번째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걸 열어줘야 되죠. 좀 아까처럼 우리 말씀하신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대화를 하면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합의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아쉬운 거는 저희가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행정을 시민주의 하려면 다른 거랑 다릅니다. 회사랑 달라서요.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을 주권의 중심처럼 놔줘야 되는데 그럼 시민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서 모든 걸 막았어요. 저는 그 부분이 좀 가장 아쉽고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를 하면 저희는 위드 코로나를 에서 정한 지침 이상을 더 강화해서 막을 생각은 시에 없습니다. 기본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그 원칙이 지켜지는 데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줘서 그 소통을 바탕으로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정하지는 않지만 제가 만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일반 시민들의 평범한 요구랑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 화성에서 오피니언 리더분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이런 읍면동당 한 200분이라고 잡으면 그런 오피니언 리더분 될 수 있는 게 화성시 한 5,000분이에요. 그럼 그 5,000명 정도가 과연 나머지 90만 명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 있냐. 이게 좀 다르다는 괴리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분들은 A라는 걸 요구하는데 시민들은 A를 요구할까? 하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해서 이분들의 진정한 뜻은 왜곡이 되고
다른 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분들에게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어떤 문화시설을 지을까요? 하고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럼 공청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입니다.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뭐 직업적인 이유도 있고. 그러면 그게 공청회를 했다는 이유로 왜곡된 게 건설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요. 네, 데일리와의 이경기 접니다. 시장님 그 취임하시고 그 각지역 그 소통에 대한 시간을 적극적으로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에서는 소통 잘하는 시장, 그러나 또 반면 그 쉽게 만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도 무지한 시민이 몰라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런 거를 언론이 많이 좀 취재해서 써줘라. 저는 시장님이 그런 무지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좀 해서 잘 설명하고 또 그것이 시민들이 이해시키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 가지 시장, 서초구 시장을 두고 소통 잘하는 시장, 만나기 어려운 시장, 여기에 대해서 시장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얘기를 뭐 충분히 제가 딴 데서 들었습니다. 제가 2019년에요 2시간씩 간담회를 202번을 했습니다. 202번을 하려면요 일주일에 4번씩 1년 내내 해야 200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 하나를 다 고지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뭐 핑계 아닌 핑계가 제가 하나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항상 대화를 하면 대화를 공개합니다. 거의 생중계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비밀린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저랑 소통을 원하는 분들이 제가 SNS에도 저랑 소통할 분 면담 요청하세요. 제 아마 밴드분 다 그런 분 아실 겁니다. 요청을 안 해요. 어느 분이 면담합시다. 그날 안 왔습니다. 제가 공개하고 싶은 이유는 저랑 소통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제가 간담회 이런 자리에서 그 얘기를 안 하더라니까요. 중요한 건 공개적으로 간담회를 만들고 생중계를 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말씀을 안 하세요. 저는 생중계되는 데서 말할 수 없는 내용은 소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지역에 뭐 이거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게 좀 아까도 말했지만 뭐 폐기물 처리 이런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민비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집 앞에 들어온다면 좋아하잖아요. 대신에 저희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하면서 그 지역에 390억 정도를 지원했어요. 이번에도 저희가 그 폐기물 소각시설을 새로 하면서 제가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해줘라. 5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자기네 집 앞에 쓰레기 소각시설 오기 싫어하니 쓰레기 봉투값이 2배, 3배, 5배로 올라야 된다. 그게 멀리서 태워지면 자기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이 폐기물이나 처리비용을 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훨씬 더 안전한 처리 시설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과정을 볼 수 있게 만들고 저는 이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제도적인 문제 허점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시장 되고 뭐 축사 이런 거 아예 못하게 하거나 아까 말한 폐기물이나 이런 걸 되게 못하게 합니다. 근데 과연 이걸 못하게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상위 절차에 의해서 허가의 문제가 없으면 이게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행정소송을 해요. 그러면 시가 계속 패소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할 수 없는 권한은 세금을 가지고 거기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하지는 않고 또 지금은 이 사회 현상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시민들이 워낙
정보화되어 있고 소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예를 들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시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에 얘기하면 거의 다 청와대 청원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저는 그분의 요구는 100% 존중합니다. 우리 까마귀가 많으니까 정부수를 없애달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쪽으로는 이게 청와대 청원 대상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는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속마음으로 시장이 왜 주민들 걸 안 들어주고 싶겠어요. 하지만 예산을 분배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조금 더 만들었다면 그게 훨씬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아까 제가 이미 핑계라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과정이 적었고요. 2019년에 제가 200번 했는데 코로나가 없어지면 600번 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변수는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게요. 안녕하세요. 브레이크 뉴스의 이기성 기자입니다. 정복항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근 재본이 나간 재본 많이 나간 개장됨에 따라 해양 레저를 즐기는 관광객도 증가되었고 정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도 해상 케이블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어 차량뿐만 아니라 도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주도 해안길은 이면도로 중앙선이 없고 산책로가 구비되지 않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에 크게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증가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도로 확장이 필수적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책이 쉽지는 않고요. 제가 시장이 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지금의 관광 형태가 미래지향적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마 내년 되면 더 훨씬 더 체계적으로 활발히 논의가 될 겁니다. 제주도에 100만, 200만 오는 게 화성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가? 여기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100만, 200만 명이 오는 도로가 와야 되는데 이 화성에 이건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 논의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100만, 200만 명이 왔을 때 그게 화성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냐 이 분석을 여태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만 오면 된다 수치로. 그럼 그분이 와서 그 도로를 확충할 만큼 11호 도로를 몇 천억 들여서 확충할 만큼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있냐? 전 이 구조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에 대한 산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제주도에 1박 2일로 오는 분이 거의 그러니까 전체 관광객에 비하면 극소수입니다. 최소한 화성에 오면 제주도 따라 어디 갔다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설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주도에 오셨다가 저희가 그분들이 제주도에 관광객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1인당 얼마 쓰는지가 대략적으로 나와요. 그분들이 와서 1인당 10만 원씩 쓴다면 제주도는 어마어마한 데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이 관광을 어떻게 연기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고려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지향적인 관광은 우리가 당일치기 관광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분들이 와서 1박 2일 묵을 수 있는 관광객으로 가지 않으면 이 도로망 확충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도로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은 현재 없고 저희 관광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서부 전체 관광 해안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를 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초선 출발할 때는요 이걸 그렇게 크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3, 4년 하면서 한 2년 전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는 왔다 가는 관광이 아니고 어떻게 체류형 관광을 할까 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NS통신의 조윤철 기자인데요. 버스 교통제가 잘 정착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유지할 방안이 있는지 이게 하나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얼마 전에 ASML 투자 유치에 성공을 시켰는데
그 최첨단 기술의 육성에 초석을 마련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어려운 얘기라 간단히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거랑 이거는 무관한 거고요. 저희가 왜 무상교통하고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는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리면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 무상교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발표도 하고 했는데, 원래 제일 첫 번째 철학은 그 한국판 뉴딜에도 첫 번째는요, 불균형 해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득 하위 계층이요, 소득 중위 계층보다 월 14만 원 이상 대중교통비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계층하고 비교하면요, 월 30만 원 이상 교통비를 많이 지불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과연 실내 수영장을 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저희가 실내 수영장 개수가 거의 뭐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이분들이 6만 원, 7만 원 내고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 본인은 낼 돈을 다 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분은 뭐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받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분석하면 그 수영 한 분당 50만 원 이상씩으로 1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문화공연을 해요. 이 문화공연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이 오실까? 어려운 분들보다 있는 분이 오십니다. 시에서 쓰는 많은 문화, 예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기에 어렵게 구조적으로 짜 있습니다. 그분들이 워낙 바쁘신 것도 있고 또 생활이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면 부의 균형이 뭐냐 해서 저희가 무상교통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하나의 파트고요. 또 하나 공영제는 일반 민간 기업이 버스를 운영하지 않으려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낙후된 쪽에 대한 수익성이 약화되니까 버스를 운영하지 않죠. 저희가 공영제를 통해서 세금을 쓰더라도 그런 분한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공영제를 해서 화성시의 모든 버스를 시험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적절한 수익이 되거나 운영 유지가 되는 건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적자로 인해서 민간에서 기피하지만 시민들의 최소한 이동권을 보장을 해서 버스가 들어가야 될 때 공영제 버스를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아까처럼 그 ASML 유치는 저희 시의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엇이 도시를 미래 지속 가능하게 만들까? 저는 화성시를 미래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거는 자족도시의 기능입니다. 자족도시의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화성시에는요, 현재 뭐 우리가 한 89만 정도 화성 시민이 있습니다. 근데 화성이 이 수도권에서 가장 정주율, 그러니까 외부로 출퇴근이 가장 적은 비율로 적은 도시입니다. 화성시에요, 인구가 90만인데 화성시 일자리가 한 43만 개로 파악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일자리에 43만 명이 다 화성 시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 시민은 딴 데로 가고 또 여기